1학년 전체 250명을 봤을 때 30여 명 정도가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입니다. 학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학생이에요. 세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축소한다면 오히려 20년 후, 30년 후에 사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척을 할 때는 언어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는 약간 두렵죠. 왜냐면 말도 안 통하고 친구들도 없고 걔네가 한국말 하니까 제가 옆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끼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대화를 못하니까 약간 답답해요. 중도입국 청소년은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쓰고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에요. 엄마 나라든 아빠 나라든 그런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적인 상태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본인이 나고 자랐던 곳에 대한 정체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한국 언어가 불편하고 어색하죠. 60~70%가 공교육에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30%만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수치도 있는데 반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주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초등 졸업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초등 성적증명서, 중학교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 4가지 서류를 번역 공증 인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다음 공증을 받고 영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영사 인증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영사관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브로커를 쓰거나 직접 본국을 다녀오시거나 정말 운 좋은 케이스는 2~3개월 걸리고요. 보통은 1년 이상 걸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당연히 갈 수 없고요. 아마 2년쯤이요. 그럼 그동안은 뭐를 하면서 지냈어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행복한 상황인 거죠. 이런 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몇몇 종교시설,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불교와 관련된 거기에서 3, 4, 5 모여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고 대다수는 집에 있어요. 사실 서류 안내 해주는 데가 없어요. 가면 그런 서류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입학 절차를 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곳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렵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학교에 들여보냈다고 하더라도 70% 이상의 아이들은 적응에 힘들어 하고요. 단위 수업 안에서 이 아이들이 다른 내국인 아이들처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학습 배우차를 논함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별로 좀 다른데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학습이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힘들고 큰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과제예요. 예. 하물며 가정통신문 같은 걸 뭐 카톡이든 문자든 혹은 종이로라도 주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은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담임교사로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학습 별손이 이렇게 쌓였던 게 정서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깊이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학년 때부터 쌓였던 외로움이나 어떤 자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옆에는 하는데 나는 못하는, 옆에는 100점을 맞는데 나는 50점, 나는 빵점을 맞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게 고착화되는 거죠. 비대면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어마어마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은 원격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는 거는 직접 선생님께 물어볼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찾고 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어 실력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물어볼 사람 없으니까 그것 대해서 좀 어려워요. 부모님은 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랑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자산, 문화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가장 큰 게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외국인 가정은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물론 이제 담임 입장에서는 어머님 댁에서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의사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외국인 가정에는.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눈치를 봐서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라고 이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링크를 눌러서 영상이 나오니 그 모든 영상은 한국어예요. 영상 자체 원 소스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거죠. 이종원 강사분들께서 옆에 딱 보조교사로 붙으셔서 번역을 해주시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선 1,500명이 넘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분이 2분 계시고 이중언어 강사는 최대 14시간 대부분 고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이 정도 오시거든요. 오전에 수많은 가정통신문들 또는 안내장들 이런 것들을 번역해 주시는데 2시간이 금방 가요. 이분들이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나 교과 학습에 투입되기에는 너무나 어불성설에 부족한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번역이 되거나 통역을 해서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학급 명단 받았는데 우즈베키스탄 아이 1명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아이 2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빙스쿨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더빙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컨텐츠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봉사 프로젝트인데요. 다문화 특히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1학년 교재를 직접적으로 한국어에서 먼저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각종 언어로 더빙을 해주기 때문에 연결만 된다면 그쪽 언어에 가지고 있는 학생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영상을 보고 공부가 잘 된다. 근데 그런 학습적인 면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구나, 돌봄을 받고 있구나, 그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맨 처음에 서운한 것도 많았죠. 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국어 시간마다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을 다닌 동안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진학 상담 좀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한테 걔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다고 보고 우리나라 예산 중에 가장 적은 예산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비율이 높다. 아이들 중에 그런 학교에만 예비학급과 이중언어 강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비중이 좀 많은 학교로 그 예산이 갈 수밖에 없고 이주자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한국학급, 예비학급 이런 걸로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3년밖에 못 받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럼 이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냐. 교대나 사대를 다닐 때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만 배워오신 거죠. 이제는 외국 아이들을 케어하는 법을 배우라 하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민간에 있는 저희들이 좀 협업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에 대한 지원,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사람한테는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편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편견 있으면 있어라. 나는 너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개방적이야 이렇게 본인은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다문화 학생들, 그다음 외국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학생이에요. 외국인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찾아온 내국인이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다가온 우리 미래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크게 본다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 나가는 게 아까워서 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만약에 축소한다면 오히려 20년 후, 30년 후에 사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당연히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과 어떤 버팀목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또 어떤 국제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같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복지적인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